국제 공조 체제가 구축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과연 적절한 정책을 신속히 펼치고 있냐는 얘기죠. 엔화하고 달러의 변동치를 이제 앞으로 추적하시는 게 어떻겠나. 거기에 연골고리 기업들과 대주주들의 탐욕들, 비즈니스들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위기책을 쓰신 소장님 어떻게 하신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1997년 말에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당시에 이제 단군 일의 최대 난리라 해서 환란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좀 봐야 돼요. 1998년도에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5.4% 성장을 해요.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아요. 근데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돼요. 20대 재벌 중에서 13개가 날아갔어요. 그렇게 많이 날아갔어요? 한보, 산미, 대농, 한신, 혜태 등등 해서 99년에 이제 대우까지. 그래서 13개인데 13개가 날아갔어요. 그거 포함해서 3만 개 기업이 도산했어요. 그 바람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130만이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노숙자들이 지하철역마다 다 꽉꽉 차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수십만의 가정이 붕괴돼서 그 아픔을 많은 사람들이 겪었어요. 그 사실을 명심을 해야 돼요. 첫째는 위기가 오면 그렇게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얼마나 적절한 정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펼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참혹한 그 상황이 우리가 불과 1년 만에 벗어납니다. 99년 우리 성장률 당시 기준으로 11%가 넘어갔어요. 또 2000년도 성장률도 9%가 넘어갔어요. 당시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8.9%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지금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당시에 길게 설명할 것 없고 좌우간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침으로써 그 어마무시한 참상을 금방 벗어났어요. 이거는 이제 2008년도에도 그랬어요. 적절한 정책이 신속하게 펼쳐져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게 벗어났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과연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고 있느냐 아니냐, 또 국제공조체제가 구축돼 있냐 아니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97년도 태국 외환위기 터지자마자 인도네시아로 전념되지, 우리나라로 전념되지, 또 그 여타 일본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그러면서 점점 전념 그 세력을 키워갔었잖아요. 그때 IMF와 미국 재무부가 나서서 세계적인 상업은행들을 거의 총동원해요. 그래서 그 나라들한테 구제금융을 해줘요. 우리나라가 당시에 그 사상 최대 규모인 589억 달러를 구제금융을 받기로 약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라는 게 200억 달러, 이쪽 저쪽이었었는데 갑자기 589억 달러가 딱 우리나라에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외환보유고가 딱 채워지잖아요.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국제공조체제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도 국제공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벗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냐는 얘기지. 국제공조체제도 무너져 있어요.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국제공조체제가 구축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과연 적절한 정책을 신속히 펼치고 있냐는 얘기지. 신속히는 뺍시다. 적절한 정책이냐는 거죠.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안 돼요. 미국은 투자가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돈이 간다고 우리가 금리가 더 낮으면 가타도 가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금리를 높이면 쉽게 표현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걸 비교를 해야 된다니까요. 금융위기가 심화돼서 이불 피해가 영끌족도 마찬가지예요. 부채가 많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위기가 진행돼서 입을 타격이 금리가 올라가서 입을 피해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독한약도 써야 돼요. 그리고 수술도 해야 돼요. 필요하면.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그러면 내 체력은 당연히 다운되잖아요. 내 체력이 약화돼요. 그거 각오하고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치료할 시기지 그게 무서워서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지금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게 적절하냐는 얘기죠.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수가 90%의 점유율이
수출은 10%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수를 먼저 살려야죠. 수출 갖고는 안 돼요, 지금은. 10% 갖고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증가한다고 그러더라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수출은 감소했어요. 이런 역사적 사실이라도 받아들여야죠. 네. 그 경제 원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우리 정부 또 미국 정부 다른 나라 정부들이 적절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고 네. 또 뭐 신속하지도 못하고 이 상황이라면 앞으로 굉장히 심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소장님 말씀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행동이 더 큰 위기를 불러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제가 또 높아지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요새 이제 유튜브 나가고 이런 책 발간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비관파로 몰려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시장에서는 처음 보셨을 때. 근데 아니에요. 나는 그동안에는 지나친 낙관주의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경제 관련 책을 20권을 썼는데 이게 거의 유일하게 비관적인 그 책일 거예요. 지금도 나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5% 넘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번 금융위기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5, 6% 장기간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 경상수 지역자가 2021년도에는 GDP의 4.9%였어요. 4.9%만큼 더 소비해도 됐단 말이에요. 국제수지 악화 안 됐어요. 물가 불안 안 일어났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우리 국민, 우리 기업들 모든 면을 보더라도 우리 국민 세계 최고로 유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저성장을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 얘기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출산율 저하, 인구 절벽 막 그러면서 그리고 고령화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래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아일랜드는 1980년대 말까지 인구가 750만에서 340만으로 줄었다. 근데 90년대부터 연평균 9.3% 성장을 2007년까지 해요. 연평균 9.3%를. 지금 우리나라 수준. 그러니까 국민소득 3만 달러 때 요새 가치로 따지면 그때 9% 이상을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성장률을 올리는데 제한 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또 그 아일랜드는 왜 인구가 그렇게 급격히 줄었냐면 젊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일자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주로 활동력 있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해외로 다 나갔었단 말이에요. 국내에는 노인들을 가지고 경제를 그만큼 성장시킨 거예요. 지금 아일랜드 1인당 국민소득 얼마인지 아세요? 2021년도에 9만 9천 달러였어요. 작년에 10만 달러 넘었을 거예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확정적이에요. 근데 이 얘기했더니 또 누가 그래요. 그 나라는 인구도 적고 국토도 적지 않냐고. 그럼 제가 그래요. 경제 성장에 인구 작은 게 바람직하냐. 국토 작은 게 바람직하냐. 아니다. 인구는 많을수록 좋은 거고 내수 시장이 그만큼 튼튼하니까. 국토는 클수록 좋은 거다.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제 국토도 적은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인구도 적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게 중규모는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왜 아일랜드처럼 못하는데? 아일랜드가 장기간 경제 번영을 이룩하게 하는 데에는 정부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어떻게 그 성공을 거두게 됐는지 좀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부가. 잘하는 건 좀 본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보처럼 지금 일본은 30년째 지금 저성장하고 있잖아요. 연평균 성장률 0.8%예요. 근데 일본 정책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이 조금 못 믿은 부분들이 있다. 말도 못해요. 요거에 대해서 대표님. 제가 이 말씀 더 드릴게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관료들하고도 제가 몇 차례 워크숍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옛날 활동 활발하게 할 때. 그때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이 사람들 오만 자만이 너무 심하다. 자기네들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켰다고 믿고 있더라고. 그때 제가 어느 모임에서, 관료들 모임에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자만, 오만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경제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일이 몇 번 일어났습니까? 그 중에 이제 옛날에 경제기획원에 친구가 있는 줄 몰랐는데 그게 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킥킥 웃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해서 물어보려다가 내가 그랬어요.
제 친구가 1980년대 초반에 경제기획원에 근무했던 사람이다. 그럼 한번 물어보자. 1979년, 1982년도에 외환위기가 터졌는데 그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서서. 무슨 외환위기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억을 해봐라. 당신이 결제서류 들고 장관실 갈 때 어디 거쳤냐. 그 방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IMF 사람들 와 있는, 코쟁이들 와 있는, 또 하나 미국 재무부 공무원들이 와 있는 그 방 거쳤잖냐. 그게 뭐냐. 우리 경제 신탁통치 받은 거다. 우리 구제금융 받고 거기를 거쳐야 재무부 장관, 경제기획원 장관 사인이 났었다. 기억 못하냐? 그럴 때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1956년, 62년, 68년, 71년, 74년, 79년, 82년, 98년 외환위기를 겪었다. 네. 이게 누구 잘못이냐? 나는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외환위기가 터지냐? 그리고 산업정책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믿는데 거기서는 내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책에다 그걸 써놨어요. 우리나라 산업정책 실패했던 사례를. 그리고 그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실패한 것도 제가 다른 책에 또 써놨어요. 네. 근데 지금도 그거를 보고도 부정을 해요. 제가 책을 몇 사람 나눠줬다니까요. 네. 그리고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걸 전면 부정을 해요. 아니, 드러난 사실인데 부정을 하더라고요. 외환위기가 8번 터졌다는데 아직도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제정책 실패로 우리 경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랬더니 참, 왠지 그 질문 하더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서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가 고도성장한 건 틀림없고, 극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유일한 나라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들이 경제 위기 파국을 일으켜 놓으면 우리 국민과 기업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그 몸부림이 기업의 경쟁력이었고 우리 국민의 경쟁력이었다. 네. 그래서 외환위기가 터진 다음에는 2년 내지 3년 후에는 우리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경제가 또 빠른 성장을 했다. 그건 당신네들 공이 아니지 않느냐. 국민과 기업들이 잘한 거다. 우리 국민들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우리 기업들은 더 피나는 노력을 한 거고. 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제 마음껏 존중을 합니다. 존경을 합니다. 이 영상 아마 정부에서 보시고 아마 많은 참고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한번 정리만 해주시면 이제 대표님 생각만 가볍게 다음 질문 넘어가야 돼서 저도 책 좀 소개해 주세요. 제목이 큰 거야. 이번에 이제 생각을 바꿔야 주식이 보인다. 저는 지금 인터뷰 이제 1시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좀 어지러운 게 이제 두 분이 너무 다르셔서 일단 한 분은 이제 경제 전문가 50년 동안 그리고 한 분은 투자 전문가 그리고 복장도 한 분은 편한 복장 한 분은 푸른 정장 한 분은 생각이 바꿔야 주식이 보인다 흰 책 한 분은 파란색 책 내용도 너무 달라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한 분 한 분의 이제 의견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 보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 책은 뭐 어떤 내용을 담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탐욕을 알아라. 대주주의 탐욕 어떤 의미죠? 간단히 예를 들어서 대주주의 탐욕은 주가를 올리기 전에 그 주가를 급락시킵니다. 이웃을 거지 만들듯이 주가를 싸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싸게 만들 때 왜 싸게 만드냐를 봐야 되고 싸게 살려고요? 아니, 그때는 분명히 그 가디안 협력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헤지펀드든 빅펀드든 아니면은 다른 또 사모펀드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간단히 해서 시간 시차 두면서 순환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아까 아일랜드 지금 예를 설명하셨는데 아일랜드는 저는 국제 자본이 만든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그래서 금융자본, 그래서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트리거가 왜 지금 일본 쪽하고 미국 쪽에 이렇게 붙냐. 이게 이제 그쪽 자금 들어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엔화하고 달러의 변동치를 이제 앞으로 추적하시는 게 어떻겠나. 거기에 연골고리 기업들과 대주주들의 탐욕들, 비즈니스 툴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앞으로 1, 2년에 가장 큰 하나의 템버거 종목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소장님 쭉 얘기하면서 제가 느낀 게 거시적인 어떤 트리거의 어떤 맥점들은 비슷한 게 많아요. 내가 딱딱. 그런데 실제 나는 그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돈 버는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현장주의로 들어가는 것 같고. 해석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방법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쵸. 같은 현상인데 나는 여기서 줄기가 달라지는 느낌이랄까. 그게 이제 간단히해서 실전 투자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에게 그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요번에 어떤 상황이라든 이런 분들은 안 돼요. 레버리지 일으킨 비즈니스 가게,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부채도, 그 IMF도 저는 국가 부채지 그때 개인이 망가진 분도 많았지만 기업과 국가가 망가진 겁니다. 그 중에서 개인들 우리가 근무기하고 막 어떤 때 그랬잖아요. 엄청 했죠. 자산이 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개인들은 부자들이. 그때 그분들이 그때 부동산이든 주식 갖고 일었은 거거든요. 저도 그때 기억한 게 증권주 갖고 한번 큰 게임이었는데 그게 500원, 1000원짜리가 뭐 10번 이상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게 나온 때 기회를 주는 분들은 저는 고령화 되신 분들 덕분에 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담보 가치가 있는 자산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통에서 붕괴가 오면 싸질 때는 그거를 금융기관에서 분명히 아니면 현금 갖고 계신 분들. 그런데 창업회사들 많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때 IMF들은 대기업들이 많이 쓰러졌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자금이 얼마나, 유보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표되는 기업들 너무 튼튼해. 현금도 들고 있어요. 그 기업들 안 무너져요. 대신 매출달 안 나왔고 뭐 기업을 상장시켜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미래 성장성만 보고 매출 없고 계속 연속적 적자하면서 계속 자금 조달해갖고 이런 기업들은 다 넘어집니다.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예, 스타트업. 그러니까 투자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못 견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의 변곡은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트리거는 저희가 베이비붐 시대 아닙니까? 이분들 덕분에 일어날 것 같아요. 사실은 견해가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주의해야 한다,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믿는 게 뭐가 있냐면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 그래요. 망할 지경에 기업이 놓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망하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공경에 처하면 강해져요. 그 공경을 벗어나면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과 기업만 그러냐? 아니, 국가도 그래요. 제가 세계 경제 패권을 한 번이라도 쥐었다가 이뤄갔던 나라들, 그 세계 경제 패권이 이동해간 그 이론을 제가 좀 꽤 오래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도 넣고 제 경제학의 한 부분이에요, 그게. 근데 국가도 공경에 처했을 때 그걸 이겨낼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공경을 이겨내면 번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나라들이 경제 패권을 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경제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을 한번 예로 들어드릴게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은 미국의 경제 발전을 막기 위해서 온갖 규제를 다 거기다 덮어 씌워요. 심지어는 그 화폐도 유통되지 못하겠어요. 화폐 주저서 이거 개설은 꿈도 못 꿨어요. 그리고 당시에 미국은 면화를 영국의 이제 섬유산업의 원료 공급지였잖아요. 근데 그 면화에서 씨 뿌리는 기계도 금지를 했어요. 방적기계, 방지기계는 두말할 것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기술자들 미국으로 가는 거 철저하게 봉쇄해요. 미국은 독립한 후에 이걸 들여오기 위해서 전부 이걸 밀수를 해와요. 그것도 우회해서. 함부르크나 프랑스 이쪽 마르세유나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미국으로 그 밀수를 해가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섬유산업을 구축해서 이제 성장의 궤도를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가는데 그 어려움을 미국은 이겨내요. 이제 그 밖에도 미국은 몇 가지 난관에 봉착해서 그걸 이겨내요. 그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넘어설 역량도 물론 갖추고 있었고 이걸 넘어서려면 일단 땀이 필요하잖아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 피가 필요하잖아요. 이 피는 희생이에요. 희생도 별 수 없어요.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려면 지금 국민소득 2만 달러, 3만 달러 사람 희생시켜야 돼요. 우리 국민소득이 5만 달러, 6만 달러 가려면 이거 희생시키지 않으면 못 가요. 희생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많은 분야의 희생을 강요하는데 그건 좀 그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 기업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적절한 시기에 펼치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파국이 올 수 있다고 자꾸 강조하면서도 일말의 기대가 뭐냐면 우리 기업들하고 우리 국민들이에요. 이겨내 줄 것이다. 틀림없이 이겨내 줄 것이다. 우리 외환위기 이겨냈잖아요.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국민들이 예? 금을 가지고 갖다가 바치려고 나오는 국민이 어디가 있냐고. 근데 그거 특집 방송 했어요. 그 미국에서. 이제 우리 그 일제시대 때 국채보상운동 하는 것이니 이제 국민들이 국난에 닥치면은 이제 온 국민이 나서는 것을 그 특집 방송을 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믿고 싶은데 그래도 참 어렵겠다. 당분간 어렵겠다 생각을 자꾸 해요.